오늘은 204쪽에 235번 상속 예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4쪽에 235번 상속 예금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상속 예금은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개별 지급하는 것이 실무 처리 원칙이다. 틀렸죠? 상속인에게 개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 지급해야 돼요. 2번 외국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 처리는 우리나라 법에 따른다. 틀렸죠?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라야 돼요. 외국인의 본국법. 우리나라 법 아니에요. 3번 한정승인이 있으면 한정승인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 틀렸죠? 한정승인이 있어도 채권을 추심하는데 특별한 불편이 제한이 없으므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3번 맨 끝에 틀렸어요. 4번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했으면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건 맞죠. 5번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으면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공탁을 해야 한다. 틀렸죠. 공탁 안 해도 돼요.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지급 청구해도 돼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어요. 거기 해설 박스 네모 안에 상속예금 일반 처리 절차 9번 일반상 참고사항 법정 상속순위 법정 상속분 상속재산 분할 처리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236번으로 넘어갑니다.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압류 등기는 집행권을 갖지 않는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다. 맞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키호테 아저씨에게 돈 빌려갔어요. 자, 돈키호테는 돈 많은 사람이죠?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좋은 분. 여자분들한테 젤로 인기가 좋으신 분이에요. 인기 투표하면 1등이에요. 여자분들이 젤로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럼 남자분들이 젤로 좋아하는 분은 누구예요? 마돈나지, 마돈나. 왜? 마음 시작하고 돈 많은 나이린 여자니까. 남자들이 인기 투표하면 1등이에요. 젤로 좋아하는 여자예요. 돈이 젤로 많으니까 돈을 빌려줬지. 돈을 빌려줬지. 근데 채무자가 안 갚어. 특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어. 그러면 채권자 개인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토지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압류할 수 있지.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무자 을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3번에다가 가압류할 수 있죠. 누가? 채권자 갑이 가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본안 판결을 구하기 전. 미리 임시로. 임시 가짜. 근데 개인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안 내므로 뭐예요? 압류. 국가에서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 개인이 하는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236번에 1번 맞아요. 2번 예비등기는 물권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등기다. 맞죠? 자, 등기를 크게 나누면 뭐가 있어요? 아니 근데 등기를 어떤 분은 등기라고 하시대요. 등기가 맞아.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지. 예?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 어떤 분은 등기라고 하시대. 깜짝 놀랐어. 등기라고 하시더라고. 등기가 맞아? 등기가 맞아.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 그건. 예. 자, 등기가 뭐야, 등기. 근데 등기가 뭡니까? 그럼 말씀을 안 하셔. 알면서도. 등기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다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하거나 기재하는 절차, 이미 기재된 그 자체, 전산 처리, 등기부를 포함해서 우리는 등기라고 그래요. 그거는 본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누는 거예요. 본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있는 거고 예비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236페이지 2번 물권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 맞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는 거죠. 근데 예고등기 제도는 폐지가 됐고 가등기만 남았어요. 본등기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변경 등기, 또 뭐가 있어요? 경정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것이 있죠. 자, 예비 등기는 가등기와 예고 등기가 있다. 물권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3번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있으면 당해 부동산은 담보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 맞죠? 왜?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와 이 가등기는 뭐가 있어? 그렇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권 가등기는 담보의 대상으로 부적절하고 담보 가등기는 담보의 대상으로 적절하죠. 왜? 채무자가 돈 빌려달래 금액이 많아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 을수의 X 토지에다가 가등기 해줘. 그렇지 않으면 돈 안 빌려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등기 해놓으면 돼. 그리고 본등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백을 남겨두면 되죠. 그런데 변제기 1년, 이자 2할인데 1년이 지나도 원금과 해자를 하나도 안 갖고 연락이 안 돼. 그러면 가등기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채권자 갑의 명의로 해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가등기 중에서 담보 가등기다 그래요. 이건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 빌려줄 때. 근데 청구권 가등기는 담보의 목적으로는 부적절한 거예요. 부적절한 거예요. 따라서 3번도 맞아요. 4번 근저당의 지연손해금은 변제액의 1년분의 초과분만 담보하지만, 자, 불완전명사 만, 뿐, 늘, 항상, 모두, 언제나, 반드시, 동시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여기 틀려. 왜? 그렇죠. 근저당은 초과분도 초과되지 않은 부분도 담보하는 거예요. 보통 저당권의 지연손해금은 변제기대 1년분 초과분도 담보한다. 틀렸죠. 틀려요? 맞지. 1년분만 담보하지. 따라서 4번은 틀린 거예요. 자, 이어서 공부할 건 4번입니다. 4번. 이어서 공부할 건 4번이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재산 목록 1호 주택, 자택, 아파트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그럼 99% 근저당이요. 그럼 최고액이 돼버려요. 그런데 요번에는 누구한테, 그렇지, 금융기관이 아닌 마돈나 개인한테 돈 빌려고 그래요. 마돈나 개인을 우리 뭐라 그래요? 법률 용어로 자연인. 왜? 돈이 많으니까. 마돈나가 누구예요? 마음 시작하고 돈 많은 나이 어린 여자. 돈도 많지, 나이도 어리지, 마음씨도 착하지. 남자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여자예요. 남자들이 인기 투표하면 1등 하거든. 걔 마음 착하지.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데 걔 돈 빌렸어요. 얼마 1억.
그런데 금액이 억 단위가 되니까 그냥은 안 된대요. 따라서 채무자 을 소유의 자택, 주택, 아파트, 부동산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돈 빌린 거예요. 따라서 이 주택에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채권자 갑이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때 이 돈을 일반 채권이라고 하네.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일반 채권과 분리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고 변제기 1년, 이자 2할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이자 2천만 원을 한 푼도 준 적이 없고 변제구에도 연락이 안 돼. 내용증명 보내도 돈 달라고. 이자 달라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초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이건 채무자가 유리해요? 채권자가 유리해요? 채권자, 마돈나가 유리하죠. 채권자가 유리하죠. 그런데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돈, 변제기도를 했을 때 원금 이자를 안 갚으면 그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그래.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그래요. 요거 묻는 거예요, 지금. 피담보 채권의 범위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제기 1년 동안 이자 2할 2천만 원을 매월 분납하기로 했는데 한 푼도 안 줘. 연락도 안 돼. 연락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우선 변제 배당 요구서를 제출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요거 따져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원번 원금이지. 그건 얼마예요? 1억. 이거는 얼마든지 배당받을 수 있지. 예? 배당 요구서 제출해서 법원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이자는 그냥 이자라고 쓰면 약정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자라고 하면 약정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약정 이자가 뭐예요? 1년 동안 이하를 주겠다. 당사자 간에 합의한 이자. 채무자, 채권자, 당사자 간에 합의한 이자. 그러면요, 저당권 설정 당시 여기로부터 1년 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변제기 이행기가 되는 거죠. 변제기 이행기가 되는 거죠. 요동안 0.2 이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약정이자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이자. 따라서 1억 곱하기 0.2 이하를 하시면 돼. 그럼 약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2천만 원.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 요구서를 제출하면 1억 2천은 배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세 번째 지연이자는 언제요?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1년 동안, 1년 후. 근데 안 갚아. 원금도 이자도. 그럼 여기서부터 발생한 이자를 우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자. 또 뭐라고도 부를까요, 여러분? 뭐라고도 부를까? 그렇지.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안 갚으면 이게 채무불이행이라고도 불러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지연배상, 손해배상이 돼버려요. 지연배상, 손해배상이 돼버려요.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요. 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 배당을 받으려면 변제기 후에 1년 분해하는 거, 요까지만 이자 받는 거, 여기서부터는 이자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을까, 여러분? 왜 못 받을까? 왜 못 받아? 왜? 왜 못 받아, 여러분? 그렇지. 이분이 1번 저당권자고. 알고 봤더니 여기 2번 저당권이 또 있대. 3번 저당권이 또 있대. 여기 신협, 동협 등에.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게 돼요. 보호해야 돼요. 따라서 후순위가 있을 때는 변제기위에 1년분의 하나는 겁니다. 따라서 약정이자는 그냥 이자는 1년분 이상도 얼마든지 받는 거예요. 배당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1년분에 한해서. 이유는 뭐야?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서 후순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2000 곱하기 또다시 0.2 하시면 400만 원이 돼. 따라서 2번 저당권자가 있다. 그럼 1번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받을 돈은 여기까지만 받아야 돼. 얼마? 1억 2,400만 원. 1억 2,400만 원. 여기가 1억 2천이죠? 원금과 이자. 여기가 얼마야? 400만 원, 400만 원. 여기는 400만 원. 여기는 얼마? 1억 2천. 여기까지만 배당받아야 돼. 그러나 근저당은 1년분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고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산입되는 겁니다. 특성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약금의 위약금.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금액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손해배상의 예정금액이다. 그러면 위약금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줄 때 마돈나가 안 빌려준대. 채권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 이 근처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으면서 땅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담보가치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 말로는 안 된대. 그렇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위약금 2천만 원 물어주기로 한다.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달래.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액 위약금은 등기가 특약난에 됐을 때만 피담보 채권의 범위로서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 배당을 받을 수 있걸랑요. 근데 저당권을 얘기하는 거지. 피담보 채권. 근저당 이거는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최고액의 산입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위약금도.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기도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매 비용이죠. 경매 비용은 경매 신청 등록세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경매 실행 비용이라 그래. 그거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되는 거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경매 신청 등록세 수수료 등을 0순위로 공제해야 돼요. 그러나 경매 보존 비용 요건 아니에요. 왜? 저당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을 뭐를 안 해? 점유를 안 해. 등기부상의 지배예요. 등기부상의 지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그래? 보존 비용은 아니다. 필요비, 유익비는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유를 안 하니까. 그러나 등록세, 수수료, 경매 신청, 실행 비용 이것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가. 어디? 저당권. 그러나 여기도 근저당은 최고액의 실행 비용이라도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군데가 근저당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236번은 4번이 틀렸어.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은 이자, 위약금,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만 나오죠? 저당권 실행 비용은 제외된다. 여기 나오죠? 근저당 실행 비용은 제외된다.
최고액 피담보 채권액만 포함된다. 5번 맞아요. 4번만 틀렸어.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어서 205페이지 205쪽에 세 번째 줄 237번 넘어갑니다. 다음 지명채권 중 그 양도가 인정되는 것은 연금 청구권 인정 안 되죠. 보험금 청구권 인정 안 되죠. 지명채권으로 불었어요. 지명채권은 김영식 예금, 연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3번 근로자의 임금 채권 양도가 인정되나요? 양도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근로자 임금 채권은 지명채권이라는 게 특정인을 채권자는 보통의 채권을 말하기 때문에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근로자 임금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 법조문은 없다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위반하는 자에게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하고는 있지만 근로진법을 위반했을 때 요거를 갖다가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단 양도가 인정되기는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5번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채권 양도가 인정이 안 되죠? 그러면 3번 근로자 임금 채권은 양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근로자 임금 채권은 양도를 직접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단 양도는 인정이 돼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양도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으로 하셔야 돼. 자, 238번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쌍모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토지를 등기부상에 수여하고 있어요. 근데 시가 1억쯤 되는데 팔 의사가 있대요. 그래서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청약을 했더니 좋대요. 1억에 사겠대. 매수인을이.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되죠. 그런데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청약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랬더니 매수인을이 등기부 열람하고 현장 답사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좋다 1억에 사겠다 하면 1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다.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첫 번째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낙성계약의 의미는 뭐요? 팔겠다는 의사표시 청약과 사겠다는 의사표시 좋아 1억에 사겠습니다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해서 의사표시 합의만 있으면 일단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계약금 안 줘도 중도금 안 줘도 계약이 성립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계약금을 줘야만 계약이 성립한대. 그럼 이거 모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계약이요? 쌍무계약이지. 쌍무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데 쌍방이 누구예요? 매수인을 어떤 의무 채무가 있어요? 대금 지급 의무 채무가 있죠? 매도인 갑 어떤 의무 채무가 있어요? 토지를 인도하고 등기해줄 의무 채무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의 문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라는 건 뭐야? 계약 당사자 매도인 갑 매수인을 쌍방이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출연은 대금을 줘도 되고 금전 줘도 되고 물건으로 줘도 되고 노동력을 제공해도 돼요. 그럼 매수인은 대금으로 출연하는 거고 대금 줘야 되니까, 매도인은 부동산 줘야 되니까 물건으로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쌍방이 출연해요. 따라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상계약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요식계약이에요. 불요식계약이라는 건 뭐야? 형식, 방식,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므로 구두로 해도 계약이 성립하고 서면으로 해도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서를 쓰던 안 쓰던 일단 계약이 성립하는 거,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 불요식계약. 이메일로 하든 팩스로 하든 카톡 문자로 하든 성립합니다. 따라서 238번에 1번 맞아요. 205쪽에 238번에 1번 맞아요. 2번 유상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이 그에 상하는 이득으로 보상되는 계약이다. 맞죠? 3번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와 함께 일방 당사자가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해야 하는 계약이다. 틀렸죠? 의사표시에, 이거 의사표시에 여러분. 이거 의사표시에 의사표시. 의사표시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대금 지급, 계약금 지급 안 해도 돼. 따라서 238번에 3번. 맨 끝에 틀린 거예요. 4번. 급배 실현이 어느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다. 맞죠? 맞아요. 맞죠? 네? 계속적 채권 계약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 채권 계약. 계속적 채권 계약은 해제가 아니라 해집니다, 여러분. 계속적 채권 계약은. 아니 그런데 어제 신문 칼럼을 봤는데 유명한 모 신문인데 전문가인데 해제와 해지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가인데, 자산관리 전문가인데도. 자, 계속적 채권 계약은 해지를 하는 게 맞아요. 해제는 일시적 채권 계약인 매매, 임대차, 교환, 도급, 현상 광고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적 채권 계약은 해지는 어디 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소비 대차 계약, 사용 대차 계약, 그리고 고용 계약, 도급 계약, 조합 계약, 종신 정기금 계약이죠. 그러면 일시적 채권 계약은요, 이거는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교환 계약, 도급 계약, 현상 광고 계약, 화해 계약. 도급 계약은 빼야 돼.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임치 계약이 들어가죠. 임치 계약. 그리고 조합 계약, 종신 정기금 계약인데 종신 정기금 계약은 727조 계속적 계약이라도 해지를 하지 않고 해제를 합니다. 요거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지를 하게 되면 뭐가 돼? 이거는 소급표가 없어요. 해지한 때 그때부터 왜요? 그거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 장래를 향한 효력이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런 말 안 써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을 때 임차인이 차임을 이기상 연체 체납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때는 연체된 차임은 청산할 의무가 있고 청산 안 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걸 다른 분들은 깐다고 하시더라고. 상계한다고 하시더라고.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거예요. 청산할 의무. 그러나 매매계약 등을 중도금을 안 줘서 해지하시면
장래효, 그때부터 부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해지한 때 그때부터 부여죠. 그럼 뭐예요? 소급효가 있으므로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지.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계약금 등을 줬다. 그럼 이때는 청산의무가 아니라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 원상회복이죠.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이죠.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원상회복입니다. 따라서 4번 맞고 5번 급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 여기 있죠? 이건 계속채권 계약, 여기는 일시적 채권 계약. 맞잖아. 급부가 연속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다. 맞죠? 4번도 맞고 5번도 맞고 3번만 틀렸어요. 238번은 정답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답 3번이었어요. 자, 239번 넘어가요. 다음은 질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질권은 약정 담보 물권이다. 맞죠? 2번 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갖는다. 맞죠? 3번 질권은 물상대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틀렸죠? 질권 물상대적 효력 있죠. 4번 질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는다. 맞죠? 5번 질권은 부동산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지. 질권은 동산과 권리질권이죠. 동산과 권리질권. 자, 물권하면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물권 법정주에 따라 8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시죠. 본권은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과 제한된 물권으로 나누는데, 제한 물권은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담보 물권 묻는 거죠? 용익 물권은 뭐 얘기하는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기하는 거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여러분. 전세권이 소속이 물권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은 담보 물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왜? 경매권, 우선 변제권, 별채권이 있으니까. 마치 뭐처럼 담보 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처럼. 자, 여기 4가지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담보 물권으로 볼 수 있어요. 전세권은 소속이 용익 물권이지만 경매권 있어요. 경매권 있어요. 그래서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점유권은 부동산, 동산 다 하는 거죠? 부동산 점유권 등기 안 한다. 이거 주의하시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따라서 용익물권은 전체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동산은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유치권은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엄수표 채권. 우리 앞부분에서 공부하셨죠? 예. 근데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권은 부동산이 없고 권리질권과 동산질권뿐이 없는데, 권리질권은 부기등기로 등기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돼. 저당권은 동산이 없고 부동산과 권리인데, 권리저당권 부기등기로 등기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등기할 수 있어요? 에? 전세권이란 물권 권리의 부기등기로, 지상권이라는 물권 권리의 부기등기로, 권리질권 등기하는 건 부기등기로 어따는 거야? 저당권이라는 물권 권리에다가 부기등기로 등기하는 거야. 돈 빌리고. 에? 이거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 4가지 담보 물권, 원래는 빅3,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지만 전세권이
뭐 할 수 있고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세권 우선 변제했지만 유치권만 우선 변제 배당은 안 돼. 질권, 저당권은 다 되는 거예요. 별채권,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별도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있는데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치 변형물인 채무자의 목적물이 화재로 불타버렸을 때, 멸시로 훼손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 보험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에? 나머지는 다 있다고. 뭐만 주의하시면 돼. 유치권은 전에 나왔었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 유치권. 따라서 물상, 대위성도 없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39번에 3번 질권은 물상, 대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틀렸죠? 질권 있는 거야. 자, 요거 상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간단히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 34강 수업은 239번까지입니다. 240번부터는 35강 시간에 하기로 해요. 자, 34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